식중독,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무심코 들어간 식당에서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사고인데요. 내 의지만으로 막을 수 없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내 건강도 지키고 권리도 찾을 수 있는 식중독 대처 방안을 알아봅니다. 네, 식중독의 반전인데요. 보통 여름에 많이 걸리겠지 하지만요. 봄, 가을 그리고 겨울에도 식중독에 걸린다고 합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식중독은 상한 음식물을 이제 섭취하면서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상한 음식물을 먹고 이제 미생물에 감염이 된다거나 독소에 중독되는 질환인데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지만 겨울철에도 심심찮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 또 60도씨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을 하더라도 잘 없어지지도 않고 또 우리나라 이제 수돗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염소로에서도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없어지지 않고 잘 퍼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보통은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발열이라든지 아니면 구역 구토, 설사라든지 복통 등을 주로 유발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유아나 노약자분들은 면역력도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피해가 주변에도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근데 궁금한 게 노로바이러스 이야기는 참 많이 듣는데 이게 어떻게 감염이 되는 건가요? 네, 겨울철 식중독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노로바이러스는요, 우리 해산물이라든지 생선, 또 냉장 조리된 햄이라든지 또 채소, 과일, 다양한 식품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충분히 익히지 않은 굴이라든지 오염된 해산물을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또 사람 간에 전파가 가능해서 감염된 사람의 분변이라든지 또 구토물, 또 침, 또 오염된 손을 통해서 감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손 씻기, 개인위생 꼭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주의를 해도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었는데 또 식중독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긴요. 식중독 걸렸으면 바로 병원 가야죠. 아니 그러면 나는 음식값도 냈죠. 그럼 병원비도 냈죠. 그럼 돈이 계속 나가는데 그럼 병원 가서 또 병원 밥 먹고 식중독 걸리면 또 어떡합니까? 설마.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병원은 괜찮지만 어쨌거나 음식점에서 돈 내고서는 먹은 음식이 그러니까. 배탈 나가서 병원비 나가는 건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당연히 자기 몸을 위해서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네.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원비 등 각종 진료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 비용을 누구한테 배상받아야 되냐 이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음식을 먹었는데 식중독이 의심이 되면 일단은 그 영업자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식약처도 행정기관에서 식중독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원인이 만약에 그 음식점으로 밝혀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음식점에다가 배상을 청구하는데 음식점이 요새는 다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보험을 통해서 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한 샤브샤브 식당에서 27명의 고객이 식중독에 걸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집단 구토 역학조사 실시한다. 병원 이송, 집단 식중독 추가 신고 잇따라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이렇게 결론적으로 식중독의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는요, 당연히 그 해당 식당이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일단 이렇게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행정 처분을 받게 되고요. 또 형사 고발 조치가 돼서 징역 10년 이하에 벌금 1억 원 이하의 아주 중한 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식중독하면 저는 이제 좀 배 아프고 화장실 자주 가고 구토 몇 번 하고 이 정도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아니에요. 안 되겠네요. 심하면 심각한 병원 문제고. 이송되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식중독이 이제 많이 흔하게 발생을 하니까 가볍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가볍게 생각하실 수가 없는 게 이제 보통은 백신도 없고요. 또 마땅한 치료제도 사실은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증상에 대해서 복통이 있다거나 구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균이 우리가 예상이 된다거나 확인이 되었을 때는 항생제 치료를 하고 또 상태에 따라서 입원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들이 다 필요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특히 영유아나 노약자 같은 경우 예방이 중요로 하고 이 예방을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손을 씻는다거나 또 날 것을 피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음식점 가서 화장실에서 손 씻고 있을 때 네. 이제 종업원 분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면서 손님이 손 씻고 있으면 그냥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봐요. 네. 그럴 때 굉장히 고민해요. 붙잡아서 아니 저 대신 씻으세요. 막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어떤 식당 화장실에 이게 우리가 손을 씻어야 고객들이 건강하다 이렇게 붙여놓고 손 씻으라 이렇게 붙여놓은 걸 봐가지고 제가 진짜 감동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도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설사하고 이제 식중독 때문에 막 구토하고 힘드신 분들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정도라면 속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안 걸리면 제일 좋지만은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에는요, 음식으로부터 인한 문제라고 무조건 굶지 마시고요, 식사 관리 더 철저히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소화가 잘 되는 백미죽이라든지 호박죽 드시는 거 권장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바나나 드시게 되면은요, 칼륨이 있어서 체내의 수분 균형성 맞출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아미노산 등의 단백질 공급하고 또 수분 체액의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맑은 국물이 있습니다. 미역국이라든지 소고기 묵국 권장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런 법이 어딨어 식품과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식중독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어온 질문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주시죠. 가족끼리 뷔페에 가서 멍게 해초 비빔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까 가족 모두 열도 39도까지 오르고 생애 처음 장염도 걸렸어요. 그런데 음식점 매니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먹을 때는 참 맛있었을 것 같은데 온 가족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럴 때가 사실 네. 좀 가장 안타깝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사건처럼 막 수십 명, 수백 명의 환자가 발생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 해당 식당이 식중독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족끼리 먹었는데 다른 소비자들은 괜찮았는데 우리 가족만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럴 때는 결국 그 식당에서 먹은 음식이 원인이라는 걸 그 가족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루에도 사실은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수백 가지의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 먹은 해초 비빔밥 때문에 식중독이다. 라고 본인도 입증하기가 어렵고 병원에 가셔도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데서 진단이나 소견서를 끊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어려운 아니, 거예요, 그냥? 예. 아니 근데 분명히 그곳에서 가족끼리 밥을 먹었고 나는 아프고 근데 거기는 또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가족들은 다 괜찮은데 다른 손님들은 괜찮은데 유독 우리 가족만 이제 이상하고 이제 건강 이상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거를 입증하기가 힘들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가족이 장이 약한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모르겠네. 법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면 우리 가족이 네. 사실은 식중독이 먹자마자 바로 발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 식당에 가기 전에 또 우리 가족끼리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다른 거를 드셨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루에도 다양한 음식을 섭취해서 그 원인이 뭔지를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 찾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식중독이 의심이 되면은요, 우리 개인의 건강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음식점, 또 의심이 되는 음식 이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라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연락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병원과 연계된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연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규명이 될 역학조사가 실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입증이 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뭐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손해를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식중독 때문에 병원에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할 경우에 그런 치료비 관련된 게 있을 거고요. 또 식중독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업을 못 하거나 이런 이제 간접적인 손해가 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족이 많이 아프거나 이러므로 해서 정신적으로 피해가 많이 있을 거라 그런 위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입증만 되면
배상이 가능한데,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건지 좋은 건지 우리나라는 너무 이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병원비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병가를 내시면 따로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보시지는 않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인데, 위자료를 그렇게 많이 인정해주진 않아서 법원에 가시더라도 쉽진 않아서 보통 크게 뭐 이렇게 병원에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입원하지 않고 며칠 이렇게 치료만 받았다 이 정도 되면 통상은 제 경험에 보면 한 50만 원 이내에 이렇게밖에 못 받으시고, 이제 더 많이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뭐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배상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